알기 쉬운 경제 정보.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전세난을 노려서 성행하고 있는 갭 투자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해도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라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비밀은 전셋값에 있는데요. 전셋값이 워낙 높잖아요. 이 전셋값을 매매가 가까이까지 끌어올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도 또 투자자에게도 위험한 이 갭 투자, 무피 투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갭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피 투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피 투자란 이제 fee라는 영어 용어, 그러니까 즉 이제 비용 없는 투자,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뜻하는데요. 예.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산 뒤에 예. 요즘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전세금을 매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사실상 이제 헐값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명 갭 투자 또는 거칠게 얘기해서 요즘 이제 전세 깡패라는 용어로도 얘기되고 있는데,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목적으로 전세 재계약할 때 이제 전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세 시장 교란한다, 위험한 투자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값이 한 3억 원이다.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전세 시세가 한 2억 7천이나 2억 8천쯤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집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자본 비율이 예를 들어서 25평, 33평 아파트를 사면서 네.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 6천만 원 정도로 예.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전세값을 무지막지하게 높이는. 재계약 시점에 올리거나 네. 예. 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내주고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세난을 이용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실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 매물이 부족한 지역, 또 중전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투자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걸 다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갭 투자, 무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나요? 실제 그 전세 가격 불안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 회복이 이제 맞물린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서울은 강서, 성북, 강동, 관악구, 노원구 위주로 아파트 전세값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금리 영향, 정비사 위주 여파로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값이 이제 올해도 13%, 19%씩 급등을 예. 했는데 실제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5%에서 82%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2, 3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도 됐고요. 예. 이런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전세값이 평균적으로는 아파트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일례로 요즘 성북구 기름동에서 이런 무피 투자나 갭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이 전세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세값 더 오르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최근에 이제 인근 신도시로 이사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3분기에 2만 6천 명이 경기도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값이 이제 1,187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도 이제 3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지역에 이렇게 무피 투자나 갭 투자를 노리는 단기 시세 차익 수요자가 막 쏟아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싼 매물을 찾아서 돈이 없는 사람은 다세대나 빌라로 옮긴다든지 또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서울시 또는 강북이나 강서같이 중소형 평형의 그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네. 이런 무피 투자가 늘면서 뭐 서울 인구 같은 경우도 9월에 12,800명 정도 빠지고 그 예. 인구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전했다고 하니까 예. 무피 투자가 일종의 전세 엑소더스, 전세 난민을 좀 거치게 말하면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 외곽으로 빠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갭 투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일명 전세 엑소더스, 뭐 전세 난민,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단은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거나 네. 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동안에는 좀 불가피하게 계속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무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노리시는 게 역시 이제 단기 시세 차익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든지 또는 요즘 이제 아파트 공급을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입주 시점에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질 만한 곳은 적극적인 이런 무피 투자 수요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뭐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 전세 리스크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무피 투자 하시는 분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뭐 전세입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좀 정부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전세 난도 부추기고 또 깡통 전세도 다시 또 부를 수도 있게 되고 정말 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항상 이런 거 보면은 분양시장에도 떴다방 있잖아요. 네네네. 갭 투자도 부추기는 일종의 뭐 세력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이제 그 포털에 이제 블로그나 뭐 또는 카페를 만들어서 뭐 이런 투자를 설명회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낮게 투자해도 되는 지역에 매물을 선정해서 네. 투자를 권하는 유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갭 투자가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건 역시 이제 부채를 끼고 집을 사는 것과 같지만 당장에는 이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갭 투자한 매수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시세가 올라줘야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것인데 예.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 변동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가격이 올랐지만 사실상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저성장 기조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상승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런 집값 상승이나 전세값 상승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기 변동이나 공급 과잉으로 매매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조정되면서 예.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손절매를 한다든지 또는 예. 집주인의 역전세난 또는 세입자의 깡통전세 리스크까지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집 여러 채를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사들였다가 잘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정부 부처에서 한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해야지 될 것 같고 좀 주의보를 좀 발령을 하고 좀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뭐 정부가 쉽게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내년에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투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막을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억울하게 세입자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피 투자를 억울하게 깡통 전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이제 세입자가 계약할 때 네. 전세가율을 좀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높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좀 예보제를 통해서 계약할 네. 때 그런 리스크를 알린다든지 예.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의 유율이라든지 가입 조건을 좀 완화해서 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보증보험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범위가 좁은 편인가요? 지금은, 이제 두 군데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정 부분 세입자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예. 근데, 주택도시보증기금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팔고 있는데, 네. 요율이 연 한 0.15%에서 0.19%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의 전세금이라면 매해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들이시면 전세금을 나중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공사해서 반환해 주는 것인데 네.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이 상품에 이제 가입하려고 할 때 일종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적어도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들이 자기 보증금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예. 지킬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이거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백종원입니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톡톡의 유산균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유산균이 감칠맛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하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디오스 김치톡톡.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금융상품 백서와 달리는 경제학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오늘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는요. 올해 들어서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정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예방책과 주의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출 사기 정말 많다고 하고요. 이거 전화로는 많이 받아들 보셨거든요. 네. 근데 이 보이스피싱으로도 상당히 많이 당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 식으로들 당하시나요?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피싱 사기가 1,200억 원이고요. 대출 사기가 한 750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피싱 사기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았을 텐데
뭐 검찰이다, 경찰이다, 금감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편취하는 사기죠. 또 파밍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9월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내면 이제 PC 사용자가 궁금하고 해서 그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정상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이제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금융 정보를 빼서 범행 계좌로 이용되는 또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요. 또 스미싱이라고 해서 뭐 무료 쿠폰입니다. 돌잔치 초대장입니다. 뭐 모바일 청첩장.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서 역시 악성 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소액 자금을 빼가는 뭐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이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듣고 보고 하니까 좀 알 텐데 나이 드신 좀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올해 8월까지 자료를 보면 피싱 사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이 가장 취약했고요. 아무래도 30대 여성층이 사회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출 사기는 남성의 비중이 많습니다. 또 남성 중에서도 40대 비중이 가장 높고요. 아무래도 가장이고 또 자금 40대면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도 알려주고 또 은행에서도 알려주고 하는데 당하는 걸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보이스피싱도 이제 가끔 당하시는 고객분들 만나서 보면 이 대출 사기 또 보이스피싱도 진화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그놈 목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놈 목소리라고 해서 뭐 방송 용어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놈 목소리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목소리를 이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방송 내용 준비하면서 실제로 들어가서 봤는데 저 같은 제 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자가 아니라 전문가시라 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 막상 그 전화를 받는 분들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뭐 연예인, 뭐 예외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취업됐다라고 악용하고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또 사기치고요. 또 고객님 정보가 다 뚫려서 그 고객님의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 계좌로 옮겨놔야 안전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또 아들이 납치됐다, 교통사고 당했다, 뭐 빨리 합의지 않으면 구속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렇군요. 점점 이런 거는 진화 안 하고 퇴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그게 이 대포통장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통장 실제 이름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우리가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기하는 사람들이 이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뭐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 고객들이 오시면 이제 수시 입출금식 통장, 그러니까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저희들이 거래 목적을 묻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 만들러 오면 저희들이 재직증명서 그리고 급여 명세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 계좌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급여 명세표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이런 수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대포통장을 안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은행의 대포통장, 저분은 대포통장 만들러 온 분이다. 이렇게 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옵니다. 어떤 분이에요? 그 느낌이 오는 분은요? 이제 최근 한 달
이내에 은행에서 수시 입출 금지 상품을 신규하면 어느 은행에 가든지 그 내역이 뜹니다. 예, 한 달 이내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계좌를 만들었다면 단기간 다수 계좌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그 거래 내역이 뜨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굳이 저희 신한은행까지 와서 또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포 통장 만들어서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거절다. 또 요즘에 법인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대신 대리인이 옵니다. 대리인이 와도 가능하지는 않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지가 저희 은행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상하죠, 그건 좀. 대리인 오면 이제 회사에 관한 내용 물어보면 횡설수설합니다. 어물쩍 넘어가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와서 큰 소리 치고 무슨 근거로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인출 한도가 제한되는 그런 통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인출 한도가 70만 원. 하루에 찾을 수 있는 한도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70만 원밖에 찾지 못하는 대포 통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이제 성깔만 내고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포 통장 만들면은 법으로 처벌 당하죠. 이걸 통장을 내 통장 만들어서 내 카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이 빌려준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는 내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연 인출제라는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인출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포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경우에 근데 그러니까 다 피해 금액이 다 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연 인출제가 적용이 못 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금은? 그러니까 이 지연 인출제도는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은 돈 들어오면 이걸 은행 창구에 찾아오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돈이 들어왔습니까? 이걸 왜 찾아갑니까? 이제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체가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돈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동화 기기 와서 이제 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찾을 수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30분이 지나야 이제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지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계신다고요? 네,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잠깐 좀 왔습니다. 카지노 가신 건 아니죠? 왜 가신 거예요? 좀 재미나는 쇼가 하나 열리는데, 그 자동차 관련 그 쇼를 좀 취재를 현지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와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인가요? 이게 대형 자동차 튜닝 전문 박람회인데,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대형 자동차 튜닝 박람회 세마쇼라고 하는 게 열리고 있는데요. 열릴 것인데 앞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제 행사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진행 중일 것이고 이 행사가 이제 1963년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소규모 자동차가 아닌 소규모 자동차 개조하는 제조업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한번 모여서 서로 전시 한번 해볼까라고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조직이 커져서 뭐 미국에 대표하는 자동차 튜닝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100개 국가에서 온 10만 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전시장을 찾는데 참가업체만 2,000개고요. 하루에 수십 개의 이벤트나 세미나가 열리고 또 시연회가 열립니다. 세마쇼는 기본적으로 이제 튜닝 자동차 쇼니까 전시장 안이 아니고 전시장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이 차들이 좀 보여주는 그런 쇼들이 좀 다채롭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튜닝 박람회가 이렇게 오래되고 크게 열리는 것은 전 몰랐네요. 어떤 차들이 주로 좀 나와 있나요?
포드나 GM 같은 미국 브랜드 튜닝카들이 주로 전시가 되고 또 외형을 화려하게 꾸민 픽업으로 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최근에 그 독일 회사들이죠. 뭐 다임러나 BMW 같은 이런 독일 회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과거는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한국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이쪽에 좀 관심을 두고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차종을 스포츠카 같은 경우 한 8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튜닝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보통 자동차 회사가 완성차를 만들면 직접 튜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튜닝을 하는 그런 소규모 제조업체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튜닝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성능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가 팔 때는 한 300마력, 400마력 정도가 네. 튜닝이라는 손을 한번 거치면서 뭐 700마력, 800마력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 보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튜닝 업체들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를 이제 많이 전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차를 판매도 직접 하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왜냐하면 뭐 평소에는 2천만 원 주고 살 만한 차인데 거기에 튜닝 업체들 손을 거치면 보통 막 4천만 원, 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올라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도 이거 그냥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이렇게 바꾸면 참 재밌겠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쇼로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포드는 그렇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거 나와 있나요? 쉐보레 말리부, 까마로, 콜벳 이런 차들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민 그런 레드라인 버전이 좀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경차 스파크라는 제품의 고성능 버전도 공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작은 차나 큰 차나 관계없이 일단 개조할 때 이제 휠 같은 경우를 많이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마시에는 휠 관련 업체도 많이 나오고요. 또 빨리 달리려면 좀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가벼우면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탄소 섬유라는 좀 경량 소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소 소재 관련 업체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 아까 뭐 참여는 한다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북미 시장에서 이제 꾸준히 한국차 판매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진출 이후에 1,000만 대까지 팔았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차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튜닝하기 부담이 적은 차다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경 SUV 투싼이 개조 모델로 좀 인기가 좋은데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서 좀 강인한 인상의 튜닝이 좀 이루어지고요. 또 성능 같은 경우도 최고 700마력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국내에서 대형 고급차로 판매되는 제네시스도 여기에서는 뭐 500마력의 튜닝차로 또 선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고성능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게 이제 이곳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만큼 한국 차도 이제 튜닝의 인기 대상이 됐다라는 건 널리 보급됐다라는 뜻이고 네. 널리 보급됐다는 것 중에서도 이제 손쉽게 튜닝이 가능한 좀 재미나는 차가 로 인식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튜닝하면은 이제 뭐 아까 휠도 얘기를 하셨고 타이어 업체 이런 데도 좀 참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타이어뿐만이 아니고요. 예. 좀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튜닝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고 예. 그렇다고 뭐 타이어 회사 좀 나오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튜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규제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큰 튜닝 업체가 없어서 뭐 이곳까지 와서 참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그 튜닝이라는 게 사실은 정책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튜닝을 어떻게 장려를 해주냐에 따라서 좀 대형 튜닝 업체가 등장하고 그런 튜닝 업체들이 결국은 또 자동차의 또 다른 부품 산업의 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발걸음 수준이다. 막 첫 발을 내디는 발걸음 수준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규제가 좀 많이 돼 있는 편인 거죠? 많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나요? 한 1, 2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동차 개조 자체하는 거를 상당히 불법으로 여겼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는 자동차 개조 자체가 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조향이나 또는 뭐 제동이나 또는 엔진 그쪽에 손을 대는 것 자체는 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튜닝하시는 국내에서 마니아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아니 규제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튜닝을 활성화한다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다 풀리겠느냐라는 얘기를 없잖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좀 피곤하신가요? 권영수 기자님? 목소리가 이 튜닝에 대한 정책도 이거 말해도 별 소용도 없고 막 이런 좀 말투셔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튜닝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장려가 되고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외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 규제를 풀고 열심히 앞으로 가겠다라고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튜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맨날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좀 뭐랄까 좀 지쳤다고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거죠. 튜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릴 거는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치명적인 안전의 위해가 되는 그런 튜닝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나라들이 튜닝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동차 자체를 하나의 개인의 개성품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과시나 운송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한테는 운송수단 외에 과시 외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패션 같은 아이템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규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튜닝 자체가 널리 활성화돼 있고 널리 활성화되면서 뭐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도 열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배경이 됐던 겁니다. 권영기 기자께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튜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튜닝이라고 하는 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휠 정도는 바꿔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튜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그 패션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조그맣게 아이템들을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 하다못해 옷저고리, 저고리의 단추 하나만 바꿔도 이건 패션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많은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꾸는 거 하나 재미있고 그래서 남들이 좀 봐주는 것도 조금 괜히 봐주는 거에 대해서 시선을 좀 즐기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결국은 이제 튜닝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어떤 그 마니아적인 기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개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정부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튜닝 전문 박람회에서 나온 얘기들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성화를 바치려 무엇하나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보일러.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기획 있습니다. 지벤자 프로젝트 제2탄 프로젝트 잡입니다. 심층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방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